오랜만에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 아저씨라는 별명 괜찮으세요? 아니 뭐 근데 저 테슬라만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뭐 AI도 네, 다 하고 저는 그렇죠. 이제 주로 제 박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이 어떻게 시장을 만드는지 시장. 네 저는 주로 시장 연구하는 것이 제 주 전공이고요. 제가 이제 2014년 15년 뭐 이렇게 대학원에 수업을 하면서 저는 네. 이커머스의 역사나 이런 것도 좀 하게 되면서 아마존을 다뤘고 또 제가 독일에서 일을 또 공부를 한 12년 맞아요. 하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을 많이 하다 보고 또 제가 우연히 또 현대자동차 임원 교육을 또 꾸준히 맡게 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 부분을 2016년부터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전기차 관련해서 네.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었을 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잠깐 공직에 잠깐 있고 맞아요. 나서 네.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공부를 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테슬라 책을 쓰게 되면서 네. 그렇게 통했지만 저는 뭐 AI도 관련된 글도 책도 쓰고 작년에 이제 AI 에이전트 관련 책을 제가 맞아요. 출판했던 거고요. 그래서 주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네. 테슬라 아저씨 덕분에 돈 버신 분들 많거든요. 테슬라 제가 투자로. 낮았을 때부터 막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테슬라 아저씨 덕분이라고 합시다. 일론 머스크가 인류 그렇죠. 최초로 7천억 달러 이상. 그것도 테슬라 아저씨 덕분에. 그럼.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론 머스크의 그 세계 최고 부자 그 전부터 있었고. 네네, 달러웨이 얼마입니까? 재판이요. 7천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얼마였더라? 들었었는데 1,000조. 천조의 천조. 사나이. 근데 사실은 요번에 델러웨이 판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네. 뭐 그거는 저는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 보상안. 네네, 주식 보상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의결 과정에서 클리어하지 않았다. 뭐, 이 부분이 판사가 문제를 삼았던 거잖아요. 1심 판사가. 근데 뭐, 그래서 재투표도 한번 하고,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주주총회. 예. 예, 그래서 했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월급을 안 받고 지냈던 거고, 네. 그것도 다 조건부였잖아요. 기업 가치가 얼마 올라가면 보상하는 것이지, 그렇죠. 무조건 몇 년 지나면 얼마 주겠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는 또 나아가서 요번에 이제 11월 8일 날 통과했던 또 주주 보상안, 일론 머스크 보상안, 보상, CEO 예. 보상안에 대해서는 이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달러웨이가 거기 조항이 적혀 있어요. 달러웨이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이길 경우에는 그 부분을 빼고 준다예요. 그러니까 35년에 중복이 아니라. 네. 중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더블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주주들한테 손해 볼 건 전혀 없다라는 거고 이건 이거대로. 아하. 그리고 이번에 보상안이 나온 것 또한 조건부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12단계의 단계별 목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는 너무 큰 돈을 받다 보니까 35년에 그것만 많이 보도가 되는데 총액만. 총액에만 너무 기가 막힌 돈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입에도 못 담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한국 돈을 이게 얼마며 몇 경인데 이 몇 경이 무슨 뜻인지도 잘 네.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12단계로 기간별로 쪼개져 있다라는 거고 목표가 그 부분은 대단히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걸 읽어낼 수 있냐면 이 합의안을 이사회와 일론 머스크 CEO가 대단히 오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몇 년도에는 로보택시가 나올 거고 몇 년도에는 옵티머스가 나올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 한두 푼이 걸린 일이 아닌데 익스닷컴에다가 내년도에 자율주행이야 이거랑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신의 진짜 재산도 다 걸려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또 테슬라에 대한 지배력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주식으로 받는 거니까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다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도 보수적으로 잡았겠죠. 그렇죠.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2026년부터 이제 그 보상안이 작동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부터는 테슬라의 펀다멘탈이 이제는 방향성으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펀다멘탈이 실제로 AI와 로봇 회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지난 11월 8일 날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조성이라는 건 여러분 특정한 외부 변수 외에는 이거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외부 변수는 있어요. 저는 가장 큰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가 총 맞는 거. 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얼마나 많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안전. 예, 이 안전 이건 되게 분명히 큰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극적 사건하고 연관을 갖게 됩니다. 맞아요. 아무리 잘 되더라도 교통사고로 누가 사망을 한다든지 샤오미 같은 경우도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샤오미의 사망 사건은 이래저래 뭐 이렇게 뭐 중국에서도 누르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테슬라에서 사망 사건 나온다? 이런 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한다라면 저는 올해 4, 5월 달부터 저는 처음으로 오늘 말씀드린 건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 안 했던 건데 1월 달 정도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한 100, 저는 맥스 100달러까지도, 그러니까 100달러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500달러라면 400달러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6년 1월에 테슬라 주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요? 조정받을 수 있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요? 네, 조정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기대치의 스토리의 라인에 반응하는 거라 보는데 1월 2일 날 이제 다음 주죠, 사실. 1월 2일 날 2025년 4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무 실적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딜리버리, 그러니까 얼마나 차량을 인도량을 인도량. 팔았는가. 이번에는 항상 이제 인도량과 함께 에너지 부분 판매량도 같이 나올 텐데요. 그 부분이 이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라갈까 안 내려갈까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컨센서스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컨센서스를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저는 밑으로 갈 거라고 봐요. 큰 폭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거를 다 합쳐봤더니 2025년 전체가 2024년보다 안 좋았더라. 이러면 크게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승시켜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 요인이 하차한 로보택시의 본격적인 운영은 1월 달에 안 될 거거든요. 그렇죠. 네. 1월 달에 안 될 거기 때문에 되더라도 지금 2대도 올라다니는 걸 갖고도 좀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뭐 또 캘리포니아에서 2대가 또 목격이 되겠죠. 네. 또 뭐 마이애미에서 2대가 목격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한 6, 7대가 뭐 토탈 합쳐서 한 10대 정도가 목격돼도 펀더멘털이 되게 가까워지는 거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기술적으로 놀라운 거죠. 테슬라는 이걸로 테스트를 끝내고 나서 OTA로 업데이트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업데이트만 하면 모든 차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놀라운 기술적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되는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힘이 붙인다라는 거죠. 이미 다 반영돼서. 네. 이 힘은 다시 언제 만들어지냐면 결국은 사이버캡이 만들어질 거고 사이버캡이 생산되고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붙을 텐데 저는 사이버캡에 당연히 핸들 붙을 거라고 봐요. 사이버캡이란 로보택시. 네, 로보택시 전용으로 만든 차량이죠. 차량. 이것이 4월부터 양산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지난 이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일론 머스크가 구두로 얘기를 했던 거니까 아마 이번 1월 말에 있을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거라고 봐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서 사이버캡이 언제부터 생산될 거다. 4월부터인지 5월부터인지 또 세마이 트럭이 언제부터 생산될 건지 옵티머스가 언제부터 생산될지에 대한 타임라인이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주가가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지만 이 실적에 나오면서 또 엄청난 글들이 비판글이 나올 거예요. 차량 판매는 정말 저조하다. 앞으로 미국에서는 반등될 기미가 안 보인다. 지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중국에서는 잘 팔리고 있지만 한국에서 오죽하면 한국이 전 세계 3위 국가로 지금 올라갔겠어요. 근데 유럽 안 되죠. 미국 잘 안 되죠. 이 상황에서 과연 회의론자들은 또 계속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충하면서 아마 500달러를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은 이미 다 선반영되어 있고 네. 숫자를 보고 좀 실망할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보수적으로 네, 조정의 국면이 조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러니까 1월 2일 이후로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저 댓글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건 참고만 모든 투자 의사결정은 본인 책임에 본인이 하시는 가능성이 거니까.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 가능성이 유일한 2026년 테슬라의 주가를 하방하는 압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만 지나가면 사실은 문제 없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펀더멘털이 작동하기 시작할 거고 사이버캡이 나올 거고 여기에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될 거고 저는 D-Day는 6월 11일 날 있는 올림픽이라고 생각해요. 북중 월드컵? 네. 월드컵. 네, 올림픽이래요. 월드컵. 월드컵. 네, 월드컵. 네, 멕시코, 미국,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미국의 11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2개 도시가 텍사스예요. 맞아요. 그러면 11개 도시, 뭐 뉴저지에서는 결승전은 이제 뉴저지하고 뉴욕 이렇게 같은 곳에서 하잖아요. 여기는 못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승전은 아니지만 그 예선전이 조별리그가 열리고 있는 여러 도시 중에서 최소한 마이애미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LA도 좀 가능성이 좀 있고 몇 개, 한 4-5개 주에서만 이것이 작동돼도 전 세계인에게
그렇죠. 언론, 방송 다 오죠. 축구 팬들 전 세계에 다 오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뭐 이건 좀 개연성 없을 수도 있지만 로보택시 앱 여러분 설치 가능한 거 아세요? 한국에서도? 벌써요? 로보택시도 없는데? 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오. 여러분들 한번 네. 앱스토어에서만 아이폰에서 네. 로보택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테슬라 로보택시 앱을 한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가입도 해보고 제가 다 설치까지 다 했어요. 아니 그런다 부른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와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오진 깔아가지고 깔아가지고 바로 미국 가면 오라는 되잖아요. 저 거구나. 신용카드도 예. 다 집어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 우리 갈 때. 네. 우버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예. 미리 그러니까 깔아놓은 거. 이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여기에 안 나왔지만 저의 이건 개인 추론이에요. 예. 월드컵이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다.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경험을 해보잖아요. 공항에서 내려서 그쵸. 경기장 갈 때 타보고 이동할 때 타보고 아. 이럴 때 느껴지는 이 무인 로보택시에서의 이 만족감, 경험치는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은 정말 글로벌로 정말 중요한 마케팅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저는 전면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6월달 전후로 해서는 저는 테슬라 주가는 상승 모멘텀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1월에는 약간 주춤하다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죠. 가능성이- 반드시 주춤한다는 네, 것이 네.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실적 주춤할 기반으로 요인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런 요인들 스토리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혹시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FSD 작동하는 거 혹시 네. 그 영상 보셨어요? 아유, 그럼요. 다 보고. 장난 아니죠. 그렇죠. 네. 저는 현대자동차 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같이 만나서 토론도 해보고, 예. FSD, 뭐 한국에서 본 분들이 놀라셨잖아요. 한국에서의 파인 튜닝, 즉, 추가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공개됐는데도 그 정도가 나온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티맵이라든지 네. 우리나라 지도랑 연동은 안 돼 있는데 네. 그냥 카메라로 지가 보고 다니면서 간다는 거잖아요. 네. 테슬라형 FSD용으로 티맵이 있긴 해요. 네. 그 티맵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티맵하고 협업을 한 건데요. 네. 우리가 쓰는 그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티맵하고 좀 다른 음. 테슬라하고만 계약된. 근데 아직 그 정밀 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지하나 이런 데서는 좀 헤맨다 하고 네.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장 구별 못하는 거. 네. 그 정도 빼고는 네. 뭐 완벽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근데 하여튼 괜찮다 많은 그러면. 부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에 캘리포니아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전 사태 때 이 웨이모. 웨이모는 멈췄고 테슬라는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 근본적인 기술의 차이가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는 뭐 거칠게 표현하면 웨이모는 고급 기술과 고급 돈을 써가지고 잘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일부 테슬라의 FSD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짜치다. 왜 좀 비싼 라이다를 쓰지? 다 사주면 뭐 카메라를 하나. 해가지고 하느냐는데 이거는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모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도로에다가 선로를 까는 겁니다. 웨이모만 다닐 수 있게끔 이 정말 고급 고해상도의 지도를 만들어내고 그걸 계속해서 매칭시켜가면서 확인하면서 이 달릴 수 있는 그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접근하는 거 방식은 엔드-투-엔드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다양한 유튜브 채널 보니까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까지 이 한쪽의 엔드는 이 인식하는 것, 내 주변 환경을 카메라로 하든 라이다로 하든 레이더로 하든 이것이 AI가 작동됐던 거고 그 반대편에는 규칙 기반이었던 거죠. 즉 개발자가 인간이 집어 있는 거예요. 빨간불에서 멈춰, 앞차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해. 이렇게 인간이 규칙을 하다가 테슬라도 이것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FSD 버전 11까지. 버전 12부터 테슬라가 엔드-투-엔드 AI로 바뀌죠. 그건 뭐냐면 여기서 어떠한 규칙을 데이터로부터 AI가 기계가 머신이 스스로 뽑아내는 것. 그러니까 한쪽 액션과 리액션에 대한 부분들을 AI가 뽑아내는 것을 하게 되면서 이쪽 엔드도 즉 인식과 주변에 대한 인식과 상황 판단에 따른 플래닝과 거기에 따른 하기 행위를 하는 이 엔드도 규칙도 AI가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이 왜 장점이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비유를 들어 좀 그렇지만 자율주행이 가야 될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여러분 쉽게 갑니다. 왜냐하면 뭐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큰 길, 큰 길 규칙을 인간도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네. 포디투다 요번에 송창회사장 물러나고 나서 영상 풀렸지만 잘하잖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여러분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중국 기업부터 시작해서 다 가요. 다 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가 이거를 심지어는 웨이모에 있는 CTO가 스탠퍼드 MIT 가서 강연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던 시간 대비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시간이 더 걸린다. 수십 배 더 걸린다. 수십 배. 골목길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조정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 내리고 하차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걸 갖다가 롱테일 오브 엣지 케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즉 개발자가 인간이 예측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 어려운 경우의 수를 엣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번에 정전 사태도 그거가 될 수도 있고 폭우가 예측하지 올 수도 못했던. 있고 폭설이 올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앞에 날 수도 있고 오토바이가 가다 쓰러질 수도 있고 정말 우리 운전하다 보면 무수한 그렇죠. 것들이 있잖아요. 예. 요 엣지 케이스를 해결하는 거를 인간이 다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주행 데이터를 다 어마어마하게 모아놓으면 그 안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네. 고속도로에서 옆으로 쓰러져서 누워있는 트럭 발견 못해가지고 인식 못해서 갖다 박은 테슬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학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트럭이 그런 일들이- 누워있는 상황. 네네.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풀어낸다는 거. 이걸 롱테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 긴 꼬리처럼 있는 수많은 사례들을 다 해결하려면 인간이 다 개발 코딩을 하는 것보다 인간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테슬라는 갔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한 것이 이번에 캘리포니아 사건이었다라는 거고 이러면서 대단히 인식 전환이 많이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컴퓨팅 파워와 주행 데이터만 있으면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테슬라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12에서 13 갈 때, 13에서 14 갈 때 12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버전. 네, 버전 12 FSD. 네. 회전 교차로의 여러분 교통 규칙은 인간이 코딩해서 규칙 기반으로 하는 웨이모는 무조건 일단 멈춰요. 네네. 여러분 원래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100% 속도 0으로 멈춘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회전 교차로 원래 룰이. 네, 룰은 앞차가 있든 없든 0으로 해놓은 다음에 회전하고 있는 차가 없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국이랑 미국이랑 달라요. 반대. 아 맞아. 또 좀 다르대요. 네, 그래요? 다르대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버전 12로 가면서 얘가 속도만 살짝 줄이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듯이. 네, 사람이 하듯이. 왜냐? 미국 운전자의 99%가 안 그냥 지켜. 안 지키고 들어간다. 멀리서 봤을 때 없는데 굳이 멈췄다 들어갈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건데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것이 인간을 모방하는 것에서 나오는 초반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인간을 모방하는 데이터만 많으면 자 보세요. 또 테슬라 FSD 쓰고 있는 게 MOE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해서 네.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눈길에서는 스웨덴 전문가가 나타나요. 갑자기. 왜 눈길 운전은 많이 오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있는 네, 데이터가 학습을 잘한 거죠. 야, 이렇게 이제 온다든지 이러면은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마철 운전자는 서울 운전자가 여름.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 도메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번에 슬로트라고 하는 나무늘보 버전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런 건 이제 나무늘보처럼 운전하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는 거고 여기에 매드맥스 거칠게 운전하는 애가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떠한 다양한 MOE 모델이 FSD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엄청난 유형별로 다양하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드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모두 설치 가능해요. 이번에 도입된 게 슬로트, 그러니까 나무늘보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도입했을까요? 더 조심스럽게. 결국은 운전을 잘한다는 것, 저는 뭐 과거에는 운전을 좀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딴 사람이 타더니 너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거칠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운전을 잘한다는 건 여러분 정말 지극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렇죠. 지극히 맞아요. 주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얘가 모방을 할 때도 테슬라가 이렇게 목적 함수를 둬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게 합니다. 운전을 거칠게 하는 사람, 뭐 갑자기 모든 거 브레이크 쓰고 급발진하고 급제동하고 이런 사람들 거는 점수를 안 줘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따라야 될 인간으로서의 표준들을 설정을 해주거든요. 네. 그 주행 데이터를 중심으로 걸러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잘해도 특히 누굽니까?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애들은 그거 우리가 보기에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또 안전의 기준은 또 다르거든요. 그럼 테슬라도 여기를 통과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전당국의 기준이 이게 뭐 명문화되어 있어도 실제로 모든 경우에다가 구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전한다는 그 요원들도 사실은 평가할 때 되게 주관성이 들어가요. 기준이 있긴 있어도. 카테고리별로 기준이 있어도 주관적으로 들어가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기준과 한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마다의 규제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운전을 잘한다는 건 매우 주관적이다. 왜? 네. 근데 하필은 이게 왜 테슬라한테 중요하냐? 테슬라는 인간을 모방하고 있으니까.
인간을 모방하는 그런 구도에 있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가 맞춰지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거를 완성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끝단 정말 어려운 디테일들을 네. 훨씬 더 빠르게 해낼 수 있다. 네네. 그런 완성도가 갑자기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과의 테크놀로지 갭,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커질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기술 격차는 처음부터 80% 구간까지 커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쫓아올 수 있으니까요. 기술들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포디투다 때 이거 보여준 거예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쫙 달려가지고 그거 빠져나가는 거? 그것도 안 되면 이것도 아닌 거죠. 문제는 걔가 부산에서 회전교차를 잘하느냐, 네. 강남역 뒷골목에서 운전을 잘하느냐, 그렇죠. 폭우가 왔을 때 잘하느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강남역 침수됐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막 폭우가 와가지고 막 맨홀 뚫고 막 올라오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한국. 폭설이 왔을 때 언덕길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을 버스를 지금 추월할까 말까 해서 추월했더니 상대방이 차 있더라. 상대 그 차선에.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백해서 후진해서 갈 거냐. 이번에 영상 공개된 거 그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또. 어떤 거요? 그 차가 한 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왕복 2차선 좁은 길에서 추월하려고 했어. 근데 앞에 차가 와. 지가 혼자 후진해. 비상등 켜면서 미안하다고. 네. 그게 인간이 하는 걸 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잘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엣지 케이스하고나 엣지 케이스와 유사한 경우에 이 차가 안전하게 운전할. 왜냐하면 사고는 그런 데서 나거든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엣지 케이스. 사고가 가장 적은 도로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건 정말 길이 안 좋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뭐 졸았거나 깜빡했거나 이런 거지. 물론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도로교통이 가장 쉬운 곳이거든요. 아니, 청계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순환차 포디투 다시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 스탑앤 고지. 그게 무슨 운전이에요, 거기서. 가다서다만 계속 천천히만 해줘도 거기는 한 바퀴 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느꼈던 차 이러다 사고 나겠다 이런 거 운전하다 느끼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데서 조심해서 안전하게 하는 거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근데 워낙 기준마다 운전을 잘한다는 기준은 너무나도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도로교통 안전국에 통과하는 거다. 그들이 세우는 운전을 잘한다는 기준을 완성시키는 거고 저는 나무늘보는 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질문 있어요. 네네. 그럼 80에서 100까지 갈 때 네. 그 가능한 모든 엣지 케이스들을 기존의 주행 데이터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엣지 케이스를 스스로 이 AI가 갖고 있다는 거죠.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네. 거고 거기에서 판단하는 능력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겠죠. 그런데 테슬라의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 판매된 차량 데이터에서 그걸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호등이 5개 있는 데도 있대 색깔이. 색깔이 5개요? 네, 사색깔이 5개도 있고요. 신호등이 세모로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십자 모양도 있고요. 신호등이 한자 적혀 있는 데도 있고요. 그 그거를 개발자가 어떻게 다 입력하겠어요. 막 달리고 있는데 말고지 들어오죠, 막.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은 이제 인도에서도 판매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데이터를 모은다는 겁니다. 코끼리가 막 돌아다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는 다 들어와야 돼요. 유럽의 모든 땅들, 대한민국의 땅들, 일본의 영국이라든지 호주처럼 왼쪽 운전 차선에 이런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른쪽 운전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다 있으면 MOE 방식에 의해서 훨씬 더 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빨간불일 땐 서라라고 입력해 놓는 게 아니라 빨간불일 때 사람들이 서던데 이거예요. 그거죠. 그것이 엔드-투-엔드예요. 핵심이죠. 그러니까 신기하다. 모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래 우리가 머신러닝 하면 인간의 개발자들이 규칙 집어넣는 데는 10초도 안 걸려요. 눈은 2개고 정상적인 사람은 코는 하나고 입은 하나야. 10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 머신러닝에서 그거 알려면 이 규칙을 알려면 수백만 장의 사진이 필요해요. 수백만 장의 사진을 막 여놓고서도 아하, 눈 2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어떤 사진을 이렇게 잘못 넣으면요 윤종신인지 강정수인지 구별 못해요. 그러고 보니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진짜 그거는 수천 장을 수백만 장을 보여줘야 겨우 그 미세한 차이도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구별해야 돼요. 아이인지 어른인지 그렇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구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엔드-투-엔드로 간다는 거는 주행 데이터가 지금 테슬라처럼 수억 마일이 안 모이면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그게 완전 기본이구나. 이것도 되게 궁금한데 이제 아까 국내에서 FSD, 뭐 네. 부산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이제 막 골목길 돌아다니는 거. 근데 그게 지금 미국산 모델 X랑 네. 비싼 모델 S만 네, 네.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많이 타시는 게 모델 3랑 모델 Y,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주니퍼, 만들어 온 것도 있고 주니퍼, 한데 언제쯤 다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는 저는 하세월 총선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워낙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네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네. 거는 사실은 법의 구멍이죠. 구멍을 통해서 댐에 구멍 뚫어가지고 지금 물이 치고 들어오는 건데요. 거칠게 들어오는 건데요. 우선은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한국의 중복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조항이 있고 한국에서 안전 기준을 통과한 것은 똑같이 미국에 가서 특별하게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운전면허도 서로 교환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차가 모델 S하고 X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러한 FSD 버전 14가 아직까지는 과거에 하드웨어 3라고 했던 AI3 그 추론 칩이 있는 차량에서는 안 됩니다. 구형 차량에서는. 그래서 물론 이제 FSD 버전 14를 위해서 라이트 버전을 만들려고 해요. 그걸 만들어지면 구형 모델에서 가능하겠지만 지금 신형 모델에서만 가능해진 이유는 그 이유가 있는 거라서 좀 10,000대 조금 넘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요. 이게 그 OTA 방식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고 네. 하드웨어 자체. 네, 그게 이제 추론칩 NPU라고 해서 또는 토로칩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작동할 수 있는 테슬라의 그 하드웨어 3만 해도 애플의 M1 칩 40개 정도의 수준에 있는 대단히 고성능 칩이 있습니다. 이 고성능 칩 2개가 딱 박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거를 이제 이름이 좀 헷갈리는 것은 과거에는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라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테슬라 이름을 바꿔서 AI3, AI4라고 바꾼 거고 AI5는 2026년 내년부터 TSMC가 생산하고 AI6는 2027년부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거. 그거. 네, 요 칩은 그리고 2006부터는 이 칩이 옵티머스에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되게 경량화된 FSD를 얘가 다운받아서 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컴퓨터 업그레이드 할 때처럼 그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훨씬 더 그럼 똑똑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살짝 얘기해서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하고 당연하게 저기 어닝콜에도 그런 비판들이 들어오고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구형 모델은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보겠다는 얘기 정도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AI5가 아마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AI4가 지금 있는 건데요. 우리가 컴퓨터도 CPU만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메인보드가 그 CPU를 지원해줘야 돼. 그럼 또 옆에 있는 다른 것도 이것도 통째로 갈면 메인보드 하나 값이 컴퓨터 하나 값이야. 이거 고민하거든요. 그럼 테슬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하고 있는 거라서 요번에 그 사이버 캡이라고 하는 것, 로보택시 전용 그 차량에는 하드웨어 5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년부터. 5가? 네, 하드웨어 5가 들어가고. AI5 칩. 네, 그러니까 AI5 칩이죠. 거기에 그 FSD 버전 15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새로운 버전. 네, 새로운 버전. 이렇게 되면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은 이상 주행이 더욱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지금 14.2.2가 공개됐는데 이것도 지난주에 공개됐는데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진화하는 속도가 익스포넨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15에서는 대단히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 버전 12, 13부터는 공개될 때마다 사람들을 실망시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14 오면서는 압도적으로 중간 개입 없이 오래 갑니다. 빨리 하나 타고 싶다. 그리고 되게 사람스러워지고 되게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 특히 모드가 여러 개 있으면서 매드맥스 나오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남성들처럼. 뭐 꼭 그건 아니더라도 저도 저기 신호등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것만 좀 그때 50km 가면 되지. 항상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50km로 가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혼자 탈 때는 앞에 가서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밟고 싶을 때 있잖아요. 또 이제 혼자 가면서 멀미하는 겁니다. 남이 운전자는 멀미 안 해요. 운전자는.